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저희 친정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유했어요. 집안일을 하는 가사도우미도 여럿 있었고, 저를 돌봐준 유모도 있었죠. 저희 아빠는 건설회사 사장이었는데, 어릴 때 술만 드시면 늘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예쁜 딸, 아빠 꿈이 뭐였는지 알아? 아빠는 어릴 때부터 멋진 건물을 짓는 게 꿈이었어. 그래서 노가다부터 시작해서 현장을 배우기 시작했지. 지금은 이렇게 멋있는 양복 입고 다니지만 그때는 온몸에 파스 냄새가 진동했어. 그때마다 아빠에게서 나는 술 냄새가 싫어서 손가락으로 코를 막곤 했죠. 그때 아빠가 그렇게 힘들게 성공했다는 걸 잘 몰랐어요.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부족한 게 없기도 했고 결핍이라는 걸 아예 모르고 자랐거든요. 아빠는 공사판 현장에서 노가다부터 시작해 건설 회사를 세웠는데 가장 친한 고향 친구와 동업으로 시작한 회사였습니다. 어릴 땐 아빠와 동업한 친구분이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했는데 성인이 된 후로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회사가 커지기도 했고 두 분 모두 전만큼 사이가 편하지는 않은 눈치였어요. 둘 중에 누가 회장이 되느냐를 놓고도 꽤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저희 아빠가 회장이 됐거든요. 아빠는 회장이 되고도 그 친구분을 늘 마음에 걸려 했습니다. 그냥 그 녀석한테 회장 자리를 줄 걸 그랬나 봐. 무슨 소리야? 당신 지분이 70%인 회사인데 당연히 당신이 회장이 돼야지. 큰 계열사 하나 떼주려고. 계열사는 왜? 그 사람이 그래? 계열사 달라고? 계열사 떼서 계열사 회장이라도 시켜달라고 하네. 그래도 가장 큰 계열사를 떼어주는 건 좀 회사가 둘로 나뉘지 않을까? 어떻게 일군 회사인데. 그렇게 안 되도록 내가 더 잘해야지. 아빠는 늘 입버릇처럼 내가 더 잘해야지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아빠는 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업한 친구에게 가장 큰 계열사 회장 자리를 주었고 그때 전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있는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딸,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너무 울어서 탈진 상태였고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원인은 협심증이었습니다. 아빠가 스트레스를 너무 크게 받아서 그만. 지금껏 힘든 일도 잘 이겨냈었잖아. 근데 왜? 아빠랑 동업했던 아저씨 기억나지? 주요 계열사 회장 자리 달라고 했던 그 사람. 작당하고 아빠를 회사에서 쫓아냈어. 실은 너한테 내색을 안 했는데 좀 됐어. 그동안 아빠가 다시 자리도 찾고 수습도 해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아빠가 횡령했다며 누명까지 씌운 모양이야. 그래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아빠가 스트레스를 못 견딘 것 같아. 원래도 심장이 좋지 않았거든. 아빠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 횡령 혐의로 인해 아빠의 재산이 압류되면서 엄마와 저는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일단 외가로 가자. 저는 고3이었음에도 갑자기 시골로 전학을 가게 됐고 순식간에 모든 꿈이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엄마가 암으로 진단까지 받으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결국 발병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어요. 하필 수능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수능을 포기한 채 엄마의 빈소를 지켰고 결국 대학에도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외가에서 지내던 어느 주말 아침, 잠결에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회장님과 사모님 부고를 이제 들었어요.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저를 키워준 유모의 목소리였어요. 나가보니 유모가 당장이라도 눈물을 쏟아질 것 같은 눈으로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세상에, 그 어린애가 진짜 아가씨가 다 됐네. 유모는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에 있던 분이었는데 제가 중학교에 진학할 즈음 유모 일을 자진해서 관뒀거든요. 유모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외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아가씨를 모셔가고 싶어요. 예? 아니 우리 손녀를 왜?
제가 지금 서울에 살거든요. 우리 집으로 모셔가서 재수 공부도 할 수 있게 도울게요. 여긴 시골이라 마땅한 재수학원도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사시던 곳이 서울이니까 거기가 낫지 않겠어요? 좋은 대학 가고 독립할 때까지 제가 돌보고 싶어요. 저에겐 딸과 같은 분이라서요. 외할머니는 내키지 않는 눈치였지만 결국 선택권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고민도 없이 유모를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수년 만에 본 건데도 유모는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친근했고 그 품에 안겨 자란 탓인지 제2의 엄마가 저에게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걸로 전 간단한 짐을 챙겨 유모와 함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유모의 집은 34평대의 아파트였는데 유모는 가장 큰 방을 저에게 줬어요. 아가씨, 이 방에는 화장실도 따로 있으니까 이 방 쓰세요. 제 아들이 아가씨랑 나이가 비슷해서 거실 화장실을 같이 쓰시는 건 불편하실 거예요. 제가 공부도 할 수 있게 방은 다 꾸며놨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안방은 마치 제가 전에 살던 집에서 쓰던 방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제가 학원비랑 용돈도 다 드릴 거니까 아가씨는 다른 생각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세요. 아셨죠? 사실 전 유몬에서 살면서 알바로 학원비도 직접 벌고 생활비도 낼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모는 이미 제가 다닐 재수학원까지 다 등록해놨더라고요. 저는 너무 미안해서 유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모라고 불러도 돼? 그럼요. 이모도 이제 말 놔요. 존댓말은 내가 해야지. 처음엔 저에게 말을 절대 못 놓겠다던 유모도 결국엔 절 딸처럼 대해주기 시작했어요. 물론 유모의 집에서도 불편한 게 하나 있긴 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그건 바로 대학생인 유모의 아들과 마주칠 때였죠. 저는 주로 재수학원에 있거나 방 안에서 공부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마주칠 일이 많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한 집에 살다 보니 아예 안 볼 순 없더라고요. 한 번은 늦은 밤에 재수학원에서 돌아오는데 유모의 아들이 아파트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지나쳐 가는데 그 사람이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이상해서 물었죠. 혹시 저 기다리신 거예요? 네. 왜요? 엄마가 밤길 위험하다고 좀 나가보라고 하셔서요. 진짜요? 미안해요. 나 괜찮은데. 다음부턴 신경 쓰지 말고 쉬세요.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 바쁘다면서요. 괜찮아요. 나도 이럴 때나마 머리도 식히고 좋아요. 그 순간 좋다는 그의 말에 기분이 이상했어요. 솔직히 아파트 입구가 좀 조용하고 으슥한 느낌이긴 했거든요. 그 후로 그는 점점 더 자주 저를 데리러 나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제 학원 앞으로까지 왔습니다. 어쩐지 고마워서 물었어요. 혹시 안 출출하세요? 즉석 떡볶이 좋아하시면 먹으러 가요. 그렇게 그의 배웅이 심야의 데이트처럼 느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그가 학원 앞으로도 아파트 앞에도 없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보니 유모도 집에 없었고 그의 방도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해서 유모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아들이 받더라고요. 응급실이에요. 엄마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다가 쓰러지셔서. 이모가요? 저도 지금 갈게요. 아니에요. 피곤할 텐데 문 잘 잠그고 쉬어요. 지금 병실 정리 중이라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입원시키고 상황 봐서 집으로 갈게요. 유모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말에 심장이 다 철렁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어차피 병실에 보호자 상주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심란한 마음에 거실에 앉아 있다고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를 번쩍 안아들기에 깜짝 놀라 눈을 떴는데 제 얼굴이 유모 아들의 목에 닿아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잠이 달아났지만 그가 저를 안고 방으로 옮기고 있기에 모른 척 눈을 감았어요. 그는 저를 침대에 눕혀주었고 제가 신고 있던 양말까지 벗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발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너무 신경 쓰였지만 차마 눈을 뜰 순 없었습니다. 그 다음엔 이불을 덮어주기에 그가 곧 나가려니 생각했는데 발소리도 문이 닫히는 소리도 나지 않더라고요. 적막한 가운데 자꾸만 마른 침이 넘어가려고 해서 미칠 지경이던 차. 그의 손이 제 뺨에 닿았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결국 눈을 뜨고 말았죠. 미안해요. 나 때문에 깬 거예요? 아, 그게... 아니, 그 뺨에 머리카락이 달라붙어 있어서 떼주려고 하다가... 뺨을 만져보니 졸다가 침을 흘린 건지 머리카락이 뺨에 딱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에게 침자국이 보일까봐 냅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이모는 어떻게 됐어요? 내일 검사 몇 개 받고 괜찮으면 퇴원하면 된대요. 그럼 오전에는 제가 갈게요. 그래 줄래요? 그럼 내가 강의 듣고 교대하러 갈게요. 네. 그리고 또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게 이런 거구나 느끼던 차에 그가 말했습니다. 못 데리러 가서 미안해요. 집에 왔는데 엄마가 갑자기 머리가 너무 어지럽다더니 기절을 하셔서 전화할 정신도 없었어요. 아니에요. 전 공부만 하느라 이모가 아픈 것도 몰랐는데요, 뭐. 근데 이렇게 이모 혼자 두고 와도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보호자 상주가 안 돼도. 혼자 집에 있는 게 걱정돼서 잠깐 들렀어요. 제가요? 네. 제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뭔 걱정을 그렇게까지 하나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아픈 사람을 두고 오면 어떡하냐고 하려던 차. 그가 그러더라고요. 실은 어릴 때 본 적 있어요. 엄마 따라서 회장님 댁에 간 적 있었거든요. 회장님이랑 사모님 참 좋은 분들이셨는데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갑자기 엄마 아빠 보고 싶다. 이젠 우리가 가족이 돼줄게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럼 오빠인 건가? 그렇지. 그렇게 우린 오빠 동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죠. 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거든요. 자기야 미안해. 당분간 밤에는 못 볼 것 같아. 대신 주말에 보자. 아니 그건 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는 베란다에서 전화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내용을 듣자 하니 매일 밤 저를 데리러 오느라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못하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그게 불만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통화를 마친 그가 저를 발견하고는 많이 놀라더라고요. 여기 있었어? 여자친구 있었구나. 그럼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해야지 맨날 날 데리러 오면 어떡해. 이제부턴 오지 마. 그렇게 말한 뒤 전 쌩하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를 배려하는 척 말했지만 속에선 천불이 나고 있었어요. 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왜 그렇게 화가 나던지 나조차도 내 마음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다음 날도 그는 저를 데리러 왔고 저는 화를 내고 말았어요. 여자친구까지 있다는 사람이 왜 이래? 가서 여자친구 만나. 싫어. 왜 싫은데? 그러다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내 탓하려고? 네 탓이야. 뭐? 너한테 오고 싶어. 언젠가부터 그렇게 돼버렸어. 이러면 내가 나쁜 놈인 거잖아. 갑자기 무슨 소리를... 내 여자친구 벌써 바람만 3번 피웠어. 그래도 참았어. 여자친구를 사랑한다고 믿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 일을 핑계로 걔랑 헤어지고 싶어. 그리고 너한테 오고 싶다고. 그래도 돼? 갑작스러운 그의 고백에 당황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그랬어요. 무서워. 내 욕심껏 널 붙잡았다가 헤어지기라도 하면 우리는 가족도 뭣도 아닌 거잖아. 그의 말을 들은 뒤 저는 정신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저를 걷어준 유모와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저는 공부만 열심히 했고 결국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즈음 유모의 아들도 취업에 성공했어요. 물론 그는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와는 헤어진 눈치였습니다. 어느 날 유모가 저에게 그랬거든요. 우리 아들을 놓고도 바람을 그렇게 피우던 여자애였는데 이제 헤어진 것 같아. 내 속이 다 후련해. 아무리 말해도 들을 생각도 안 하더니 어쩐 일로 걔랑 헤어질 생각을 했나 모르겠어. 유모의 말에 저는 괜히 뜨끔했지만 그래도 그가 바람둥이 여자친구와 헤어진 건 잘한 일이다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갔다가 늦게 들어오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유모의 아들이 웬 여자랑 싸우고 있더라고요. 난 너랑 못 헤어져. 진짜 왜 이래? 2번 다시는 바람 안 피울게. 제발 이러지 마. 너야말로 이러지 마. 다 끝난 얘기잖아. 너 지난달에도 클럽에서 만난 남자랑 호텔 갔잖아. 나 그 얘기 다 들었어.
다른 여자 생겼어? 그건 왜? 그런 거 아니잖아. 넌 나 사랑하잖아. 딱 보니 그 바람둥이 전 여자친구인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는 여전히 유모의 아들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그의 앞을 막고 서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내가 오빠 여친이에요.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얜 나밖에 모르는 바보거든? 너 진짜 누구야? 니네 둘이 짰지? 저는 그의 전 여자친구에게 보란 듯이 그의 볼에 뽀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 여자친구는 가소롭다는 듯 웃더라고요. 이것 봐, 둘이 짠 거 딱 티나. 웬 볼 뽀뽀? 입술도 아니고. 그 순간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고백 후 어색하게 지냈던지라 막상 눈을 보니 너무 쑥스럽더라고요. 괜히 끼어들었다 싶어 대충 마무리하고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믿든 말든 상관없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요. 그리고는 자리를 뜨려던 그때였습니다. 그게 제 입술에 자신의 입을 갖다 맞췄어요. 저는 차마 숨도 못 쉬고 있었는데 입술을 뗀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하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확인했으면 그만 가. 그의 말은 전 여자친구를 향했지만 시선은 오롯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전 여자친구는 성질을 부리며 자리를 떠나버렸고 그는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네 말에 책임져. 내가 뭘? 내 여친이라며. 안 돼. 오빠 말대로 그러다 헤어지기라도 하면 난 이모랑 평생 보고 살 거야. 그럼 내 와이프 하던가. 뭐? 결혼하자. 영원히 가족하자. 그는 그대로 제 손을 잡고 집까지 갔고 손을 잡고 들어오는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보던 유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얘 없이 못 살아. 결혼할 거야. 저는 차마 유모의 얼굴도 볼 수 없었어요. 유모는 한숨을 내쉬더니 저에게 물었어요. 정말 괜찮겠어? 내가 대학까지 졸업시켜서 좋은 선자리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유, 저 도둑놈. 유모가 한숨을 쉬기에 아들의 짝으로 제가 못마땅한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유모는 제가 아깝다면서 아들을 나무라더라고요. 너 진짜 잘할 자신 있어? 우리 아가씨, 아니 우리 희주, 이 불쌍한 거 호강시켜줄 자신 있냐고? 엄마, 고마워. 당연히 자신 있지. 호강시켜줄 거야. 그렇게 몇 년 뒤, 저는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그와 결혼했습니다. 유모는 저의 시어머니가 됐고 저는 며느리가 되었죠. 그즈음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꽤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투자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남편이 구치소에 수용되자 시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그이 괜찮을 거예요. 사기 혐의라니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니가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즈음 시어머니는 음식도 잘 못 먹고 기력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청주에 있는 시골집으로 가봐. 청주요? 내 고향집이야. 유모일 그만두고 살았던 집이기도 해. 거기 보면 가장 큰 장독대가 있을 거야. 그 장독대를 꼭 열어봐. 시어머니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났고 얼마 후 남편은 재판 결과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가 말한 청주집으로 갔고 함께 장독대를 연 순간 너무 놀라 개거품을 물고 말았습니다. 사실 청주집에 가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남편이 무죄를 받은 뒤 꽤 오래 힘들어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저희 부모님이 연이어 세상을 떠나던 즈음이 떠올라 남편의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날 위해서 힘을 좀 내줘. 나 무서워. 우리 엄마 아빠처럼 당신도 어머니 따라갈까 봐. 남편은 그제야 기운을 좀 차리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나 절대 안 그래. 걱정하지 마. 그냥 엄마한테 너무 죄송해서. 사업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겪는 거잖아. 어머니가 조금만 더 버텨주셨으면 당신 무죄로 나온 것도 보셨을 텐데. 엄마가 충격받을 만도 하지. 엄마는 늘 나한테 정직하라고 가르치셨거든. 당신 집에서 유모일 하시면서도 절대 당신 집에 있는 물건 하나 손댄 적이 없다고 그게 늘 자부심이셨어. 우리 어머니 진짜 정직한 분이었지. 우리 엄마도 진짜 신뢰했었어. 우리 집에서 일하던 어떤 사람들보다 더.
당신이 기억하는 우리 엄마는 어땠어? 진짜 어렸을 땐 어머니가 내 진짜 엄만 줄 알았어. 그만큼 유모랑 붙어 지내는 시간이 더 길었거든. 우리 엄마보다 더 날 애지중지 아껴주고 사랑으로 키워주셨지. 나한테는 진짜 엄격한 엄마였는데. 나한테도 어리광만 받아주던 유머는 아니었어. 잘못하면 혼도 내고 예절도 가르쳐주고. 결국 우리 엄마가 키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 거네. 그러게. 어머니 손에서 큰 우리 둘이 가족이 됐네. 그렇게 우리 부부는 또 한 명의 가족을 잃은 슬픔을 함께 위로하며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점점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고 다시 일도 시작했어요. 남편을 투자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람을 역으로 고소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미 투자 사기 혐의라는 누명은 사실처럼 업계에 퍼져 있었고 남편의 회사 사정은 날이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즈음 남편이 문득 청주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우리 청주 본가 안 가봤지? 내가 구치소에만 안 들어갔어도 엄마 장례도 청주 본가에서 치렀을 텐데 가서 며칠 쉬고 올까? 내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저는 그제야 시어머니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일단 남편에겐 말하지 않고 좋다고만 했어요. 궁금하다. 청주 본가. 그럼 이번 주말에 바로 갈까? 이번 주말에 바로? 그래, 당신이 그러고 싶다면 그래야지. 갑자기 떠오른 시어머니의 유언에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뭐 별거야 있을까 생각하며 청주 본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뒷마당을 가득 채운 수십 개의 장독대를 보고 기함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아, 이거 엄마가 담근 거. 여기가 우리 엄마 고향집인데 원래 외증조할머니가 장을 담그셨거든. 이 안에 장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럼 이쪽으로 와봐. 남편은 조심스럽게 장독대 뚜껑을 열어 안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그 안에 간장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된장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둘러봐도 가장 큰 장독대가 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남편에게 실토했어요. 사실 어머니가 나한테 남긴 말이 있었어. 당신 구치소에 있을 때. 뭔데? 청주 시골집에 있는 가장 큰 장독대를 열어보라고 하시더라고. 가장 큰 장독대? 당신도 잘 모르겠지. 장독대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찾지? 그러나 남편은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한 장독대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가장 큰 거면 이거야. 근데 이건 장 담글 때 사용하는 게 아닌데. 그러더니 남편이 뚜껑을 열더라고요. 저도 안이 궁금해서 냉큼 다가갔죠. 그 안은 깨끗했는데 자세히 보니 바닥에 검은 봉지가 있더라고요. 저게 뭐지? 남편은 깊숙이 손을 넣어 봉지를 꺼냈고 꺼내보니 봉지의 크기가 꽤 컸습니다. 봉지를 손으로 잡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이 안에 종이 같은 게 든 것 같은데? 봉지를 뜯어보니 그 안에는 둘둘 말린 종이가 여러 개 들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둘둘 말린 종이를 펼쳐보니 등기부 등본이었어요. 어머, 이거 어머니 명의로 된 것 같은데? 남편은 등기부 등본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경기도 땅인 것 같은데. 어머니한테 경기도에 땅 있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 아니, 전혀. 그리고 남은 종이를 모두 펼쳤을 때 계약서와 시어머니가 자필로 쓴 편지가 나왔습니다. 아가씨, 아니 내 며느리 보아라. 이 문서는 경기도에 있는 1000평짜리 내 땅 문서야. 이 땅은 내가 유모일을 그만두던 무렵 사모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야. 그 지역이 개발 가능성이 있다면서 갖고 있으면 언젠가 도움이 될 거라며 주셨어. 나는 그 땅 말고도 퇴직금도 두둑이 받았고 굳이 그 땅을 어쩔 필요가 없었어. 그렇게 잊고 지냈는데 어느 날 보니 땅값이 많이 올랐더라고. 만약 내 아들이 재판 결과 감옥에 가게 되거든 며느리 네가 필요한 곳에 잘 쓰길 바란다. 내 아들이 호강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못 지킬까봐 노파심에 이렇게 남기게 됐어. 넌 나에게 딸이었고 며느리였고 무엇보다 내 가족이었다. 내 아들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부디 사랑으로 용서해 주렴. 이렇게 못난 아들을 맡기고 가서 미안하다. 그렇지만 네가 있어서 내가 좀 편히 눈을 감을 것 같아. 시어머니의 편지를 읽던 저는 눈물을 터뜨렸고 남편 역시 엉엉 울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내가 진짜 투자 사기 혐의로 감옥에 갈 줄 알았나 봐. 구속영장까지 청구돼서 구치소에 갇히니까
아무리 아들이어도 속은 알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셨어. 그러더니 나한테만 청주 시골집 얘기를 하시더라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는데 우리 엄마가 드린 거구나. 그럼 당신 거네. 아니지. 이건 어머니가 받으신 거잖아. 어머니 것 맞고 상속을 받아야 한다면 아들인 당신이 받아야지. 나는 당신 명의로도 상관없어. 난 그렇게 못해. 일단 이 땅부터 보러 가자. 도대체 어디 있는 땅인지부터 알아봐야지. 저는 남편과 함께 등기부 등본에 있는 경기도 땅을 보러 갔습니다. 땅을 본 저와 남편은 입이 쩍 벌어지고 말았죠. 아니, 이게 뭐야? 위치가 너무 좋은데? 사모님, 아니 장모님이 진짜 좋은 땅을 주셨나 봐. 세상에. 그때였습니다. 웬 아저씨가 우리 부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이 땅 보러 오셨어요? 이분하고 요즘 연락이 안 돼서 안 그래도 이 땅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또 한 분 서셨네. 남편과 저는 눈짓을 주고받은 뒤 모른 척 중개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땅이에요? 요즘 없어서 못 파는 땅이죠. 근데 돈은 있으신 거죠? 이 땅 꽤 비싸요. 얼만데요? 뭐 돼도 100억은 되죠.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을 봤고 남편 역시 눈이 휘둥그레진 채 저를 봤습니다. 100억이요? 아니 그것도 안 알아보고 오신 거예요? 그 정도 주고 사도 이 땅의 값어치는 무궁무진해요. 그러니 땅 주인도 연락을 안 받겠죠. 팔 생각이 없으니까. 저랑 남편은 그제야 시어머니의 땅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 땅이 개발 예정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그 땅을 팔라며 모여든 거였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함께 고민했습니다. 어떡하지? 팔았다가 땅값만 더 뛰면? 내가 알아본 바로는 그 이상으로 뛰긴 어려울 것 같아. 우리 부부는 우선 시어머니의 사망 신고를 했고 상속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남편 명의로 상속받은 뒤 100억에 팔기로 했습니다. 세금만 절반이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의 사업도 시원찮던 차에 다행이다 싶었죠. 여윳돈이 생긴 덕인지 남편도 좀 힘이 나는 눈치였어요. 남편은 다시 사업에 매진하기 시작했고 저는 문득 청주 시골집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뉴스를 보는데 사람들이 시골집에서 한 달씩 사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청주에 있는 시골집 말이야. 그 집 좀 수리해서 시골집에 한 달씩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대여라도 해줄까? 그냥 두면 계속 낡기만 할 것 같아서. 너무 낡아서 고친다고 될까? 아니면 팔든가 해야 하는데 그래도 당신이랑 어머니가 살던 집인데 팔기는 싫어서. 종종 우리도 가서 쉬고 오면 좋잖아.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지. 말이 나온 김에 청주 시골집 리모델링을 위해 건축사무소를 알아보던 중 저는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아빠랑 동업했던 분이랑 이름이 똑같네? 그러나 아빠가 운영했던 건설회사에 비하면 너무 작은 사무소였고 설마 싶어 연락을 해봤어요. 저 시골집 리모델링 때문에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요. 예,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계신 곳으로 갈게요. 건축사무소 대표라며 자신을 소개한 그 남자는 마음이 급한 듯 보였습니다. 잠깐의 통화였지만 목소리가 너무 귀에 익더라고요. 고민 끝에 전 그 대표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몰라 선글라스를 낀 채 약속 장소인 카페로 갔습니다. 대표라는 사람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빠의 뒤통수를 친 그 동업자 친구가 맞았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모님 어서 오세요. 저는 그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 네. 그 사람이 손을 내미는데 선뜻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못 본 척 그의 손을 외면한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유, 우리 사모님은 아주 멋쟁이시네요. 선글라스를 쓰셔서 잘 보이시는구나. 그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더라고요.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그의 옷차림은 다소 후줄근했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긴 한데 비싼 옷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릴 때 늘 비싼 양복을 입고 봤던 모습과 너무 달라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건축사무소 이력을 보니까 이 사무소 전에 경력이 없으시던데 다른 경력은 없으신 건가요? 아유, 아닙니다. 제가 건설회사 계열사 회장이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왜 그 좋은 경력을 이력에 안 넣으신 거예요?
경력이 없는 분인 줄 알고 상담을 취소할까 말까 계속 고민했거든요. 아빠를 배신한 그 아저씨의 앞에서 태어난 척 구는 건 정말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 실력으로는 자신이 있어서 굳이 거창한 이력까지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작업한 리모델링 작업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저의 이력이죠? 그는 노트북을 펼치더니 작업물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제가 직접 설계해서 리모델링한 작업이에요. 저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는데도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멋있죠? 네, 그러네요. 누가 한 건지 참 잘 만들었네요. 그게 바로 접니다. 제가 이 바닥을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모님이 원하시는 비용에 맞춰서 최고의 퀄리티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듣자 하니 청주의 오래된 시골집이라던데 아예 싹 밀고 새로 지으시는 건 어떠세요? 그가 보여준 작업물은 저희 아빠가 주도해서 한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건축을 전공한 뒤 노가다부터 뛰어 현장을 익힌 분이었고 동업한 친구는 무관한 전공을 했지만 부족한 아빠의 사업 자금 일부를 보탠 사람이었어요. 사실상 건축이나 건설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 결과 상장 후 아빠가 회장이 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아빠가 직접 설계한 작업물을 자신이 한 거라고 보여주더라고요. 전 구옥이 좋은데요. 그렇긴 한데 너무 오래된 집은 냄새가 나서 요즘엔 그냥 구옥인 척 새로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더 좋은 건가요? 그럼요. 새로 지으니 더 안전하고 깔끔하고. 전 오래전 아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아빠는 종종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설계 작업을 하시곤 했어요. 이건 리모델링이라는 작업인데 구옥의 구조와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서 멋지게 완성해 보려고. 이런 오래된 한옥들이 뼈대가 튼튼한 경우가 많거든. 이걸 살리고 안 살리고에 따라서 비용 차이도 커. 저는 어린 마음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에게 리모델링 대신 새로 건축을 하라고 보채는 아빠를 배신한 친구와 마주하자 건축가로서 아빠의 정신이 얼마나 의뢰인을 생각하고 구옥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었죠. 좋아요. 일단 고려해보죠. 저는 그에게 동조하는 척 했습니다. 그럼 일단 계약서부터 보여드릴까요? 저한테 뭐 더 궁금한 건 없으세요? 예? 일단 계약부터 하시고 얘기하시는 게 제가 어떤 방향으로 집을 짓고 싶은지는 들어보시고 계약서를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성격이 좀 급해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뜻이죠. 얼른 계약해서 착수하고 싶은 마음에 그만. 그럼 우리 사모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제대로 일을 할 생각이 있긴 한 건지 의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결국 전 그에게 가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가계약금은 바로 드릴게요. 그러시겠어요? 혹시 가계약금을 오늘 바로 주실 수 있는지... 아니나 다를까 그는 돈이 급한 게 분명해 보였어요. 혹시 가계약금을 바로 받으셔야 하는 상황인가요? 저는 솔직한 걸 좋아하거든요. 혹시 바로 필요하신 거면 지금이라도 입금해 드릴 수 있어요. 아유, 우리 사모님, 젊은 분이 말이 이렇게 잘 통하네. 사실 제가 큰 회사에서 나와서 사무소를 차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빠듯해요. 그렇다고 공사를 못할 것 같으면 이렇게 상담을 받지도 않죠. 다만 소소하게 나가는 것들이 좀 급해서요. 그러셨구나. 근데 왜 건설회사 회장님까지 하시던 분이 왜 건축사무소를 차리신 거예요? 그게...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제가 도전적이거든요. 회장으로 있어 보니까 골치 아픈 일만 많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건설 일은 제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작아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건축사무소를 차리자 싶었죠. 그때 남편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그 사람 비리로 회사에서 쫓겨났대. 사실 이 자리에 나오기 전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뒀거든요. 저희 아빠가 세운 건설회사 상황 좀 알아봐 달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서는 자세한 상황을 전혀 볼 수가 없게 돼 있었거든요.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여기저기 인맥이 좀 많이 있었어요. 덕분에 진실을 알아낼 수 있었죠. 근데 그 사람 아버님 배신했다는 그 친구 아니야? 엄마가 당신을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면서 설명해 준 적이 있거든.
아버님이 동업했던 친구인데 배신을 당한 것 같다고. 어디 배신만 당했으면 다행이게요. 그 일을 시작으로 우리 집이 풍비박산 난 걸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에게 가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는 뛸 듯이 기뻐하더니 조만간 다시 뵙자며 서둘러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저는 몰래 그의 뒤를 미행했고 그가 웬 달동네에 다 무너져가는 판잣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우리 아빠 뒤통수를 제대로 치더니 결국 저 꼴이구나. 며칠 뒤 미팅을 약속한 날짜가 됐지만 그 대표는 나타나도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 며칠 뒤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아예 없는 번호라도 뜨더라고요. 그 사람 이 업계에서 제일 안 좋기로 유명하대. 사람 근본이 어디 가겠어? 그래도 그렇지 가계약금을 덥석 넣어주면 어떡해. 다 큰 뜻이 있지. 저는 그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그를 마지막으로 본 달동네 판잣집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24시간도 되지 않아 붙잡혔어요. 경찰서에서 저를 본 그가 무릎까지 꿇으며 빌더라고요. 제가 사정이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사모님 한번 봐주시면.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하길래 그의 앞에서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던 그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저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어디서 뵌 것 같은데.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보셨겠죠. 저희 아빠랑 동업도 하셨으니까. 그제야 그는 눈이 튀어나올 듯 놀란 표정을 지었고 저는 그의 얼굴에 대고 말했습니다. 선처는 없어요. 우리 아빠한테 횡령 혐의까지 씌워서 배신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로는 속이 시원하지 않지만 굳이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내 에너지와 시간을 더 쓰고 싶진 않아요. 횡령 혐의는 사실이었어. 네 아빠는 그래서 쫓겨난 거라고. 그럴 리가요? 네가 어떻게 알아? 증거 있어? 난 증거가 다 있어. 있겠죠. 본인이 하신 걸 테니까. 무슨 헛소리야! 네 아빠가 한 거 맞다니까? 아니요. 아저씨가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횡령으로 쫓겨나셨겠죠. 제 말에 그 아저씨도 더는 반박을 못하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경찰이 전산으로 뭔가를 확인하더니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이분 본인이 계열사 회장으로 있던 건설회사 횡령 혐의로 이미 긴급 체포 대상이었네요. 큰일 하셨습니다. 저도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금 뒤 비싼 양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다급히 경찰서로 들어오더라고요. 저와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그 남자가 저에게 냉큼 걸어오는 겁니다. 아가씨? 네? 저요? 윤 회장님 따님 맞으시죠? 저희 아빠를 아세요? 당연히 알지요. 제가 회장님을 내내 모셨는데 제가 외국에 파견 근무 나가 있는 사이에 횡령 혐의에 저 인간에게 배신까지 당하셨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저를요? 설마 저 인간 아가씨께서 잡으신 겁니까? 그는 아빠를 배신한 친구를 가리켰습니다. 네, 맞아요. 저 사람 횡령 내역이 모두 들통났어요. 윤 회장님께 뒤집어 씌웠던 횡령 혐의까지 다 저 사람이 한 짓이더라고요. 지금 몇 달 만에 잡힌 겁니다. 결국 윤 회장님의 한을 아가씨께서 직접 풀어주셨네요. 그는 아빠가 신입사원일 때부터 눈여겨본 회사의 인재였다고 했습니다. 중역이 되기 전에 외국에서 경험을 쌓고 오라며 저희 아빠가 그를 타국 건설 현장에 파견 근무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다녀오면 중책을 맡기겠다는 말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였죠. 현재는 그가 아빠가 세운 건설회사의 대표로 회사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빠의 뒤통수를 쳤던 친구는 모든 횡령 혐의를 인정한 뒤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저 저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라도 처벌받게 할 생각이었는데 제가 쏘아올린 공은 저 멀리까지 날아가 그간 그가 저지른 모든 악행을 책임지게 했습니다. 그 후 아빠가 아꼈다던 건설회사 대표는 이제라도 오너 일가로서 저에게 지분을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는 한사코 지분을 선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전 조금만 달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일군 회사니까 지분을 조금 가진 것도 의미는 있겠다 싶었어요. 단 이제와 오너 일가라고 경영에 참여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저는 남편의 청주 본가에 있던 장독대를 열어보기 시작했죠. 아빠를 배신한 친구가 징역을 확정받은 뒤 저는 남편과 함께 청주 시골집으로 향했어요.
제대로 된 업체와 리모델링 계약 논의를 시작했는데 문제는 집에 그대로 남은 수십 개의 항아리였습니다. 리모델링 하면 이건 다 어떡하지? 엄청 오래된 거 아니야? 엄청 맛있을걸. 우리가 가져가지 뭐. 이 많은 걸 다 어디다 보관해. 그래도 버리긴 아까운데 진짜 맛있거든. 남편이 하도 맛있다고 하니까 저도 궁금해서 맛을 봤어요. 그런데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순간 번뜩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보, 혹시 어머니가 장 담그시는 거 본 적 있어? 솔직히 말해 기대하고 물은 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기억나는 게 하나라도 있었으면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불쑥 그러는 거예요. 알지. 엄마가 유모일 관두고 늘 청주집에서 하시던 일이니까. 얼마나 알고 있어? 웬만한 과정은 다 알지. 안방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레시피가 있어. 그러더니 남편은 청주 시골집 안방으로 들어갔고 조금 뒤 증조 외할머니가 적으셨다는 레시피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레시피북을 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손글씨로 고추를 말리는 법부터 장을 담그는 모든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번뜩 떠오른 저의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여보, 아직도 당신이 지난번에 오해받은 투자 사기 혐의 때문에 지금 하는 사업은 잘 안 되잖아. 이렇게 된 김에 다른 사업을 해보는 건 어때? 다른 사업? 그래도 하던 걸 계속해야 하는 거 아닐까? 어쨌든 투자 사기 혐의는 사실이 아니었고 결국엔 내 진심이 통할 거야. 근데 사람들은 강렬하고 나쁜 기억을 보통 더 오래 기억하거든. 계속하는 것도 좋지만 이럴 때 기분 전환도 좀 해보는 것도 좋지 않아? 다른 사업을 구상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사업가로서 판단해봐. 이 장맛이 사업 아이템으로 매력이 있는지. 설마 우리 엄마가 담근 장을 팔자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팔아보자. 사실 전 이 사업을 제안할 때 제가 직접 장을 담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워낙 보고 자란 게 없어서 그런지 감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저를 한동안 지켜보던 남편은 결국 반신반의하면서도 앞치마를 두른 뒤 직접 장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레시피북을 보면서도 수도 없이 헤매던 과정을 남편은 한 번에 해내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아무래도 여기에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나도 놀라는 중이야. 결국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 집안에서 남긴 레시피로 장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고 사업은 순식간에 번창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출도 시작했습니다. 남편으로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업 아이템으로 성공했고 지금은 그 장으로 만들 수 있는 다른 식품 개발도 하고 있어요. 연구할 때마다 불쑥불쑥 시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살아 계셨다면 많이 도와주셨겠다 싶어서요. 지금도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 유모였던 시어머니가 절 데리러 오지 않았다면 난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그 집에서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참 외로웠겠다 싶어요. 이제는 남편도 어엿한 사업가가 되어 해외를 누비고 다닙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셈이죠. 그 사이 우리 부부에겐 두 아이도 생겼습니다. 첫째는 아들로 중학생이 됐고 둘째는 딸로 초등학생이 됐어요. 저는 제 어릴 적과 달리 제 자식들에겐 조금 부족하게도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생이 무수한 위기의 연속이라는 것을 아니까요. 저는 제 아이들이 부족해도 만족하며 살고 위기가 와도 그것을 기회로 만드는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덕분에 저도 그런 사람으로 살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되네요. 많은 돈보다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두 아이의 엄마로 한 남자의 아내로 건설회사의 주주이자 사업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